네, 그럼 이번엔 그 코로나19 문제를 보면은 지금 유럽도 그렇고 확진세가 점점 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진짜 뭐 요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뭐 봉쇄령, 뭐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일단은 좀 프랑스 조치는 약간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막 3%씩 미국 네. 이상씩 떨어진 거는 그 영향도 큰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럽도 미국도 재확산이 돼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봉쇄는 안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집단 감염 그 프로세스로 가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12월 1일까지 문을 닫아버리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험 선호도의 측면에서도 위험 선호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러 지수 구성이 60%가 유로인데 어쨌든 유럽 경기 개선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에서 나는 달러가 이제 지지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해 4, 5월처럼 절망적으로 봐야 되느냐. 어쨌든 뭐 스페인 독감도 2년이 걸렸고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뭐 2년 이상 이렇게 창궐하는 사례는 별로 없기도 하니까 일단은 이제 우린 점점 정상으로 다가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연준이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놔서 또 이제 극도의 신용 경색 뭐 상황은 이제 재발될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또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지는 저도 않고요. 그냥 좀 유럽 지역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유럽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경제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올랐잖아요. 근데 보시면 올해 보면 유로는 꽤 많이 강세였거든요. 뭐 EU 공동기금 나오면서 막 유럽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들이 집중이 됐는데 그렇죠. 주식을 비교해 보시면 물론 이제 뭐 유로존 내에서도 나라별로 차별화가 되는데 미국 주식은 막 이렇게 올랐는데 유럽은 조금 오르다가 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고점을 못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이 결국은 경기 여건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유럽 그 은행 있죠.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20이라고 하나요? 예. 유럽 중앙은행도 그 발권력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유로의 경제 규모를 봐도 미국 뭐 못지않고 이 미국 연준처럼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대처를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적지 않은 대처를 유럽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나요? 잘?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주식이 미국이 특히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돈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고요. 미국 못지않게 자산 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사실 미국은 확실한 기업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내는. 특히 이제 언택트 이 시대에서 돈을 벌어내는 확실한 기업들이 꽤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근데 유럽은 사실은, 대체, 물론 이제 뭐 다른 산업들이 많긴 한데, 다 그저 그래요. 다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 그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린으로 미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이미 언택트나 이 IT 쪽은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한번 이제 성장을 제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린으로 몰고 가는 게 물론 환경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저는 환경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 정책,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예.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그냥 만들면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화학 쪽, 석유 뭐 이쪽을 더 살리자 뭐 이런 얘기였고 바이든 후보가 이제 신재생 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 내세울 만한 기업들은 다 유럽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미국에 사실은 적지 않게 있어요. 아, 미국도? 미국은 또 워낙 제가 보기에는 자유경제 체제의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이 사실 너무 잘해요. 민간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예외주의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다가 감세를 하면서 더 성장을 불붙였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힘든데 미국만 되게 돋보이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배경은 민간이 그동안 잘해왔거든요. 셰일혁명,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이 있었고 유럽은
조금 물론 뭐 화학이나 이렇게 잘하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화에 빨리 또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후보 그 공약 보니까 뭐 2030년인가 그때까지 뭐 100%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맞습니다. 탄소 0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공약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어디였지? 그 TV 대선 토론회에서 거의 오일 산업을 사장시키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저런 좀 심한 말을 그냥 되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될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유럽한테 여러모로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고립주의, 우리만 딱 이런 입장이었는데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유럽 입장에서도 좋고 또 더구나 이제 어쨌든 혼자 막 친환경 밀어봤자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별로 없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열을 올리고 있고 유럽도 열을 올리고 있고 근데 미국도 이제 그 주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유로화는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이제 생기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면 유로화는 다시 또 더 강세로 가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강세로 갈 여지가 좀 큰 것 같아요. 누가 되던 간에 이제 달러는 조금 더 힘이 좀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어쨌든 달러 약세로 더 가면 유럽이 힘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17년도 같은 경우가 17년부터 18년 2월까지 달러 지수가 15%가 빠졌어요. 갑자기 훅 빠졌는데 사실 그때 유럽에 특별히 좋은 일이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유가가 폭락을 했었고 또 15, 16년도에 이제 그 위안화 위기가 오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축적을 안 한 거예요. 안 만들고 막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막 갑자기 쌓아야 되는 재고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막 글로벌 경기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만 좋은 게 아니라 선진국, 신흥국 같이 끌어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혼자 특별히 좋은 게 없는데 이 사이클이 생기니까 달러가 빠지고 유로가 오르고 다른 신흥통화들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 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뭘 많이 못했잖아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클이 한번 오면 또 유로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게 지속력이 있는지는 유럽이 성장을 과연 뭐 이 그린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 사이클 상으로는 유로가 한번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도 같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뭐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뭐 유럽에 이어서 미국이나 이런 쪽이 되면은 좀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확실히 미국이 밀어주면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만 또 하면 뭐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만 소화를 해야 되고. 근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이제 그런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프랑스에서 봉쇄령 내린 이 상황 때문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는 좀 더 이렇게 좀 세지거나 더 오래 가거나 이렇게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럽이 막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뭐 독일도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더 봉쇄를 하게 되고 또 사실 지금 뭐 시점상으로도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또 이벤트까지 우리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막 달러가 급격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지력을 보이는 타이밍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세계 화두가 보니까 중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이제 시도하고 있잖아요. 인민은행에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뭐 그 공개 테스트를 시작한 거는 뭐 중국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중앙은행 단위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화폐가 전체 어떤 우리 세계 금융 통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다 막 한다니까 한국은행도 연구 계속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 덕분에 더 커졌고 지금 거기서 이제 누가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선점하느냐에서 중국이 이제 더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 지금 사실 결제는 거의 달러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제 통화로서의 그 역할을 좀 다른 나라들이 조금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제가 또 관심 있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위기가 소득 주도의 그 회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뿌려주고 그렇죠. 쓰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또 그 환경에도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일단 주기가 쉽고 돈이 숨겨질 수 없고 돌아다니게. 예,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데 소비를 더 빨리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런 연구,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코로나랑 맞닿으면서 이 디지털 화폐가 더 빠르게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디지털 화폐 이런 얘기했을 때 사실 먼 훗날의 네. 얘기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좀 약간 허황된 얘기로 들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뭐 5년, 10년 이상을 세월을 앞당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3, 4월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막 저도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정말이네 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그 환율이라는 게 우리 뭐 개인 단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외국에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환율 이게 흐름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전환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그게 근데 타이밍마다 너무나 다양해가지고요. 그래요? 사실 9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일까지 딱 수출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시장에 좀 흘러내리길래 뭐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무겁네 봤더니 20일까지 수출 보니까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40억 불인 거예요. 사실 근데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40억 불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수출 뭐 수입 데이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지금 이제 위안화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네. 뭐 위안화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원화는 위안화에도 굉장히 동조화가 되지만 그 뭔가 리스크 지표들, 뭐 MSCI 이머징 지수라던가 이런 리스크를 보여주는 지표들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FX 스왑 시장이라고 해서 뭔가 신용 시장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그냥 모든 그런 환경들을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어야 그 타이밍을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두 개 봐가지고 이게 예측하거나 감을 잡거나 이건 어렵겠네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답을 못 드렸네요. 일단 그 어려우니까 외환 투자는 하지 말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막 그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처럼 1,600원 갔다거나 또 그 2005년 6년도에 900원 찍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막 그때 선박수주 엄청 하면서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타이밍에는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막 그냥 방향성 내가 딱딱히 달러를 쓸 이유도 없는데 외환을 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별로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해외 통화제 같은 경우는 좀 뭐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힘든 건데 그냥 어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 잘 모르면 주식도 위험한데 사실 환율은 제가 전망하기가 좀 힘든 게 모든 분들이 의견이 있으세요. 우리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당연히 빠지지 1,100원 뭐 1,050원 가지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외국인이 뭘 하나도 안 사는데 뭘 왜 빠져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다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가끔 이제 안 맞을 때마다 뭘까 정말. 근데 이제 정말 모든 데이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면밀하게 보면 맞출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계속 봐야 감이 오는 그런. 근데 또 이제 뭐 우리 것만 본다고 안 되고 해외 것도 봐야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위안화가 우리가 암만 뭐 해도 위안화가 강세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세되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예. 미국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또 어떤 사고 하나 터지면 또 예. 거기에 따라 그래서 이 외환 딜러들도 참 쉽진 않겠다. 그 예전에 그 외환 딜러분 한분 그 책을 내시고 우리 출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시점에서 어쨌건 그 외국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재테크로서 달러를 이게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건 좀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이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시점은. 예. 이런 시점,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 가끔 이제 해외 자녀분들 유학 보내신 분들 좀 살 땐지 막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매입 단가를 낮추는데 치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굉장히 내가 환에서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올해 평균 환율을 감안했을 때 평균 환율 정도에 사면 나는 만족해야지. 좀 더 낮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100억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율이 뭐 내가 생각했던 봤던 레벨보다 많이 낮아졌을 때 분할 매수 꽤 들어가시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평균 정도에는 사실 수는 있거든요. 뭐 되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지금 레벨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뭐 정말 일각에서 정말 뭐 1,100원대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내년도는 사실 열어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는? 내년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너무 9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안화도 그렇고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디지털 화폐 얘기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물이 아닌 어떤 그 다른 요소로 이렇게 뭔가 사용이 분산이 될 때, 그러니까 화폐의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용량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전통적인 우리 이 화폐, 이게 사용이 좀 덜 하게 되면 어떤 환율의 어떤 뭐 변동이 생기는,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요? 오히려 저는 유동성이 더 빨리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동성이? 예,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많이 쓰는 나라의 경우는 돈이 더 빨리빨리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보통 돈이 빨리 돌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결국은 신뢰성과 유동성의 역할을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중앙은행들이 쌓아놓고 싶을 만큼 신뢰성이 있는 통화가 돼야 되고 근데 뭐 막 안 풀려 있으면 사실 쓸 수도 없고 교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인플레 관점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통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래가 너무 많이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10년 달러 강세 갔다가 약세 갔다가 이 패턴이 나오는 것도 돈을 막 풀면서 유동성에 그거를 만족시켰다가 너무 많이 풀렸네, 뭐 달러의 몰락 뭐 이런 책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미국 금리 올리면서 다시 신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중국이 디지털 화폐 하는 것도 어쨌든 위안화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일단은 국제화된 통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어떤 외환 시장에서도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똑같을까요? 뭐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통용이 좀 된다 해도 달러가 통화의 가치에는 일단은 좀 그 물음표고요. 통화가 뭐 달러가 이것 때문에 강세로 갔느냐, 약세로 갔느냐는 물음표고, 일단 달러와의 입지가 조금 좁아지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실 지금 다 막 직구하시면 달러로 결제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원화 뭐 디지털 화폐를 받아준다, 위안화 받아준다 그러면 달러 안 통하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고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달러와의 입지가 조금 좁아지는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네.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지만 한국도 지금 뭐 내년도 뭐 발표한다고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지금 환율 시장이 어쨌든 기조적으로 달러의 약세는 이제 지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그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뭐 재테크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위기 관리가 됐든 뭔가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 또 사실 그리고 14년부터 워낙 그 금융사들이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라는 마케팅을 많이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번 하락장에서도 사시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좀 관성, 내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이렇게 시각을 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착시 현상을 주는 것 같아요. 달러는 안전자산. 예, 맞습니다. 예, 안전하지 맞습니다. 않은 사실 뭐 환이라는 건 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주 아까 이제 미국 대선 리스크 뭐 이런 거에 달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확실히 올해 3월에 코로나 이슈 부각됐을 때 달러가 올라갔었고, 그렇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극도의 위기에서 이 위기가 조금 풀려나가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무조건 달러 자산에 투자라고 우리가 들었던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상황은 지금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워낙 주식이 좋았어가지고 미국 주식이 그랬었는데 과연 이제 계속 좋을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항상 모든 거에는 끝이 있는 거니까. 영원한 건 없으니까. 영원한 건 없으니까. 끝은 그렇죠. 끝이라기보다. 끝이라고 하면 또 막 단어를 정말 잘 선택하시네요. 제가 이제 단어 선택이 저렴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뭐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 유튜브 저희 회사 채널을 홍보해야 돼가지고. 예, 해도 하세요. 됩니다. 저희 삼성선물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0명이 안 지켜가지고. 혼자 하세요? 저도 나오고 원자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경제분석 하시는 분도 있고 유익한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삼성선물. 예, 삼성선물입니다. 유튜브. 알겠습니다. 10,000명, 지금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제 생각에 8,000명인가 뭐 그쯤 됐던 것 일단 1차 목표 10,000명 찍고. 알겠습니다. 아니, 10,000명 찍으면 뭐 이렇게 뭐 없어요? 이렇게 상품 가는 거? 상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명째. 10,000명, 예. 그래 딱 기다리고 있다가 10,000명 딱 좋은 찍고. 아이디어시네요. 그럼 제가 노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삼성선물의 책임연구원이신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